여러분들은 태블릿 하면 어떤 회사가 먼저 생각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애플의 아이패드가 먼저 떠오르는 편인데요. 사실 애플은 그동안 태블릿의 선두주자로 견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지만 다소 비싼 가격과 아쉬운 출시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런 애플이 다시 한번 극강의 태블릿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인데요. M1 칩셋의 탑재와 12.9인치에는 미니 LED까지 탑재하며 그 어떤 태블릿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역시나 이번 태블릿 또한 디스플레이 이슈들이나 일반인들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스펙이 좋아 오히려 전작의 아이패드 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가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태블릿인지, 반대로 이 아이패드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시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입니다. 태블릿을 고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아이패드 최초로 미니 LED를 탑재하며 LCD와 OLED의 단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죠. 쉽게 말해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디스플레이는 LCD와 OLED의 하이브리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블루밍 현상이나 녹태 현상과 같은 각종 이슈들도 같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처음에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다크모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대부분의 애플 기기를 다크모드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볼 때 흰색에 가까운 화면을 볼수록 눈의 피로도가 심해지고 밤에 사용을 하게 되면 눈뽕이 꽤나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역시 다크모드로 사용을 했는데요. 블루밍 현상이라 불리는 화면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제 예상보다 심하더라고요. 검은 화면에 밝은 색깔의 글씨를 사용한다거나 애플 펜슬로 필기를 하거나 혹은 각종 앱들의 아이콘을 표시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꽤나 거슬리는 번짐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명암비가 중요한 게임이나 HDR 영상을 시청한다던가 할 때는 꽤나 좋은 품질을 보여주었지만 생산성 작업에 필요한 필기나 타이핑 부분에서는 이 빛번짐이 꽤나 거슬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다크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에서 나타나는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화면을 바라볼 때 보통은 정중앙을 가장 많이 보고 화면 가장자리 부분은 독을 끌어올리거나 알림창을 보는 것이 아니면 크게 볼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의식을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시나브로가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가 사용하던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빌려서 조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HDR 컨텐츠 이외에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으니까요. 특히나 이번 나타 DC에 나온 아이패드 OS의 기능들도 살펴보면 가로 상태에서 화면 분할을 이용해 여러가지 동시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꽤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지만 세로로 사용을 할 때 화면 분할이 되지 않는 부분은 꽤나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강의 영상을 보면서 필기를 하거나 한 손으로 태블릿을 쥐고 필기를 하는 환경에서는 가로보다는 세로로 사용을 할 때 실용성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밝은 곳에서 사용을 할 때 화면이 반사되는 부분 또한 전작에 비해 나아졌다지만 아직까지는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맥북 에어 리뷰에서 애플이 쏘아올린 M1 칩에 대해 극찬을 했던 것을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단순하게 긱벤치만 돌려봐도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들어간 M1 칩셋이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건 다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배터리와 발열 부분이었죠. M1 칩셋은 단순하게 컴퓨팅 성능에서만 강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애플이 애플 실리콘을 발표할 때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큰 자신감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 고사양 게임으로 불리는 검은 사막 모바일에 밝기를 최대 상태로 1시간 동안 돌려보았는데요. 1시간 경과 시 73%가 되었고 넷플릭스에서 HDR을 지원하는 영화를 스트리밍 했을 때는 2시간 이후 36%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제가 4세대 제품이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긴 어려웠지만 제가 실제로 체감한 배터리 성능은 M1 맥북 에어처럼 아주 상타치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배터리 지속 시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평범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열 부분은 어떨까요? 다시 충전을 하고 검은 사막 모바일을 1시간 구동 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니 35도 정도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M1 맥북을 사용하면서 가장 뜨겁다고 느꼈을 때가 37도 정도였는데 그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실제로 만져보았을 때 꽤나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만약 그래픽 작업과 같은 아주 무거운 작업을 하신다면 기대하셨던 것보다는 꽤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유저의 입장에서 사용을 하는 용도지만
사실 아이패드 프로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 아이패드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이패드를 이용해 돈을 버는 분, 즉 아이패드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사용하시는 분을 만나 생각을 여쭤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네, 전 리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캘리그라피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요즘은 사진이나 영상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각적으로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이제 디자이너 겸 비주얼 아티스트라고 부르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한데 일단은 주력은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고요. 전 3D를 PC로 먼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3D 아이패드에서 되면 너무 좋겠다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막 나오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5세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3D 전문적인 앱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모델링 할 수 있는 앱이나 그걸로 가지고 렌더링까지 할 수 있는 앱들이 나와 있고 이미 저 지금 그걸로 다양한 작업들 하면서 뭐 애플이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AR 컨텐츠들도 요즘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샤프 3D라고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샤프 3D라는 거 이게 캐드나 이제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앱이고요. 요즘 노마드 스컬프라고 요 두 가지 앱이 가장 좀 전문적인 3D 앱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몇 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 아마 이제 5세대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아마 대대적인 그 기능 업데이트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헛돈 날린 적도 많고 이거 이런 프로그램 나왔나 해서 결제해봤는데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노마드 스컬프라는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3D 작업의 프로크리에이트라고 지금 생각할 정도로 계속 매주 업데이트를 하더라고 얘네들이 기능적으로. 그래서 와 이런 기능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미 PC에서는 할 수 있고 PC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3D엔 사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까지 지금 계속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3D 쉽게 아이패드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했던 3D 두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 진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그 샤프 3D라는 거는 이미 그 캐드나 그 제품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모든 작업이 다 이제 PC에 와서 다시 마무리 작업은 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이미 모델링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능적으로 거의 완성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3D 하시는 분들도 아까 전에 그 프로그램을 많이 추천하시고 네, 이 노마드 스컬프라는 앱도 지금 디자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적으로도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요걸로 프로크리에이트나 이런 2D 그래픽 작업에는 사실 무리가 없어요. 전혀 무리가 없는데 네 4세대도 근데 이제 제가 요즘 3D를 시작하면서 튕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도 이제 영상에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3D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라이팅이나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끊겨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많은 연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5세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어쨌든 맥북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M1 칩 자체가 그 칩 자체에 그래픽 카드까지 내장이 같이 된 거잖아요. 통합됐기 때문에 그래픽 연산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4세대랑 5세대의 차이도 평범한 보통의 작업에서의 퍼포먼스는 비슷한데 이제 3D 관련한 여러 가지 연산을 요구하는 작업, 고성능의 연산을 요구하는 작업에서는 그 퍼포먼스의 차이가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리뷰를 봐도.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보다는 나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장비병이긴 하고 일단 5세대를
애플의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보여준 아이패드는 맞지만 사실 일반인들 유저분들은 살 필요는 없는 아이패드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결국 이런 칩셋이나 이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스펙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기계적인 성능에 맞춰서 하면 결국에는 그거를 다 못 뽑아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회사나 말하는 그런 최신의 칩셋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 기기에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업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사실 고사양의 3D 게임을 돌리거나 막 이 프로크리에이터를 쳤을 때 이 레이어도 되게 많아질수록 무거워지거든요. 엄청 무거워져요 이것도. 그쵸, 램이 부족하거나 칩셋이 딸리거나 그럴 때 대상으로 이 칩셋의 성능을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일반적으로 필기 작업을 하거나 넷플릭스 보는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칩셋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패드 자체 기계적인 성능보다 요게 짱이거든요. 네, 그 애플 펜슬을 1부터 써본 입장으로서 이 애플 펜슬 1과 2의 차이가 너무 커요. 왜냐면 여기에 꽂는 거랑 여기에 붙이는 거랑 이 편의성이나 작업 효율성 면에서도 훨씬 좋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걸 지원하는 애플 펜슬 2를 지원하는 게 아이패드 에어 4랑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4세대, 5세대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나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가격적인 면이나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일반 보통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리노 TV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사실 리노라고 치면 다른 유튜버분이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그냥 리노하고 캘리그라피 치면 제가 나오긴 하는데 리노 TV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브로님 채널처럼 좋은 채널도 아니고 재미는 없는데 그냥 제가 하는 캘리그라피 작업들이나 제가 찍는 영상들 그런 거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패드에 M1이 들어가면서 막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썬더볼트 단자였죠. 생긴 건 평범한 USB-C 타입 포트지만 완전 다른 녀석이거든요. 이 썬더볼트 3는 다른 타입보다 훨씬 더 막강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데이터 전송 부분에 있어서요. 이론상으론 초당 40기가를 전송할 수 있어서 어마무시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여주죠. 물론 썬더볼트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썬더볼트 전용 케이블과 외장 SSD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하지만요. 저는 현재 삼성 SSD T7을 사용하고 있고 이 제품은 사실 썬더볼트를 지원하지는 않는데요. 물론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SSD는 아니어서 완전한 속도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나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애플의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더럽게 비싸지만.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분명 현존 최강의 태블릿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애플 펜슬 2의 지원 여부였죠. 과거 2018년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나왔을 당시에는 무거운 작업이 아닌 필기와 컨텐츠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프로 모델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 펜슬 1은 특유의 개상한 충전 방식 덕분에 가방 같은 곳에 보관을 하기가 어려웠던 반면 애플 펜슬 2의 부착 방식은 너무나 깔끔하고 심플한 충전과 보관이 가능했으니까요. 결국 그 당시 애플 펜슬 2를 지원하는 게 프로 3세대 모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기 위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프로 모델을 고르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2021년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아이패드 에어 4 모델도 애플 펜슬 2가 지원되었고 여전히 프로 3, 4세대 또한 애플 펜슬 2의 지원과 더불어 아직도 매우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결국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이것으로 정말 무거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제는 에어 4세대, 프로 3, 4세대 등 대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지구상 최강의 태블릿임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있어 최고의 태블릿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 펜슬 2를 지원하는 제품이 필요하다면 에어 4가 있으며 만약 120Hz의 고주사율까지 원한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프로 3세대, 4세대를 노려보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애플의 강력한 OS 업데이트 지원 등등을 생각해보면 3, 4세대를 사용하더라도 편의성이나 활용성
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5세대와 아주 큰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의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이고 무거운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5세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1 칩셋, A13, A14과 같은 칩셋이 기준이 아닌 나에게 애플 펜슬 1세대가 필요한지 2세대가 필요한지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어떤 것이 편한지 12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꼭 필요한지를 구매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I'll be back.